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명대 사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명나라 이제 사상하면 우리 양명왕만 생각하는데 실제 양명왕은 주주는 아니에요. 명청시대 때 주주는 성리학이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명나라 때 양명왕, 청나라 때 고중학이 우리 실학처럼 특징적인 학문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명대는 명나라 망할 때까지 거의 주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시험도 주작을 보고 그냥 국가사업, 편찬사업도 다 주작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성리 영락제 때 우리가 오경대전이라든지 뭐 성리대전, 영락대전 이런 것을 편찬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적 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작에 위한 사상 통일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도 이런 책들에 의해서만 해석을 이제 답을 쓰게 돼 있죠. 우리가 팔고문이라는 그런 것들 이제 하게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과거 시험에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자유 연구와 토론이 잘 안 되고 학문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나타난 것이 명중기 때 양명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양명학은 이제, 시험 문제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한국사 관련돼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중국사 관련돼서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한예중도 있지만, 동계 내용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 심화 강의 내용을 이제 좀 훑어보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제, 영명학의 이제 큰, 계보로서 이제 그 선구자는 그 남송시대 때 육구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구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송시대 때 이제 심증리 이런 것들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계열 중에 이제 왕양로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왕양명 이후에 이제 우파와 좌파 이렇게 두 개 계열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파는 좀 약간 성리학에 이제 그 가까운 사람으로서 약간 이제 뭐냐면 행동보다는 좀 이렇게 행동보다는 경전이나 뭐 자기 참 그 수양 같은 걸 강조하는 그런 학파들이죠. 그다음에 좌파는 이제 주로 이런 경험이 수양 같은 이런 거보다는 좀 행동 위주의 이제 학파들을 이제 좌파라고 하는데 좌파 계열 중에 대표적인 게 왕심제를 이제 필두한 태조학파가 있어요. 태조라는 것은 이제 중국 강남 지역의 한 지역 이름이죠. 이 태조학파가 예전에 한번 기억 문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태조학파의 공통점은 뭐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이야. 이 인간의 욕망을 이거 뭐 신본주의 사회를 이제 부정을 하고 그 특징이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 태조학파부터 해갖고 쭉 있고 그다음에 하심은 낭영반 거쳐가지고 제일 이제 마무리한 백미는 이타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타고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동심설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조학파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왕양명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왕양명과 육구연의 학문을 합쳐가지고, 앞글자 따가지고, 육왕학이라고 하죠. 아이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들어왔죠, 이 학문이. 그래갖고 이제 소론 중심으로 해서 강학파 이렇게 형성됐고 그 관련되어 가면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등장 배경을 볼게요. 자,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 성리학이 점점 교조화되고 유학이 형식화돼. 원래 성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내면의 수양이라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학문이죠. 근데 내면의 수양을 이제 밖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됐냐면 예라는 것이, 그리고 예법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예법 논쟁을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술 논쟁 있죠? 그 예법 논쟁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내면의 수양보다는 그 예법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발달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의미의 이제 성리학보다는 이게 점점 형식화되고 점점 이제 주자의 말에 대해서 그 주자의 말에서 또 토시를 다지 않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제학이 간악화되면서 주제학의 비판이 금지됐고, 그 다음에 유학에서 이제 보이는 역성명령 같은 반체제적인 것들이 부정되고, 그 다음에 팔구문이 제정되면서 그 당시 황제권과 밀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 그 당시 명중기 때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요. 그다음 이갑제가 붕괴돼. 그리고 신분 질서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강조하죠? 상하 계급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신분 질서. 근데 종전의 성리학적 세계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지금 변화하는 세계, 주변의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양명학이 나왔고, 또 양명학이 좀 반발해서 경제 신용상승이 나왔고,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그런 사회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왕양명은 원래 이 사람은 주제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유학자이면서도 상당히 전략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뛰어난 행정관료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때 잠깐 기양에 갔었어. 그 기주성 일대에 있는 그 용장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용장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도 주자처럼 좀 건물 취지를 해봐야 되겠다. 주자가 건물 취지하는 방법 중에 제일 했던 방법이 뭐냐면 대나무를 계속 봤거든요. 왜 대나무를 봤겠냐? 대나무 속에 네가 내 니와 소 똑같은 거죠. 보편적 니는 다 뭐냐면 그 있으니까 그래서 대나무 속에 니를 깨달아놓을 통해서 나의 니를 동시에 그걸 통해서 깨달아 놓는다. 객관적 사물 속에 있는 니를 탐구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내면 속의 니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자가 해갖고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대나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주자에 따라서 이제 한번 해봤어. 근데 하루 종일 대나무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여기는 뭐가 네가 있고 그 순간 아하 하면서 깨닫는 거야. 이제 세상의 보편적 니라는 것, 진리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타고난 양지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지를 잘 깨닫는 데 있는 거지. 바깥에 무슨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건물 취지한다고 주자처럼 이런 식으로 바깥에 니만 구하고 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용장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객관적인 어떤 유심학이 주관적인 유심학으로 바꿔.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냐, 유교 경전을. 보통 이제 그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 대학, 사서 중에 대학이 있죠? 근데 대학은 원래 독립된 책은 아니죠? 원래 어디서 나온 책이죠?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얘기. 얘기에 대학편, 중용편이라는 그 한 편이에요. 그걸 이제 재해석을 해가지고 하나의 뭐냐면 독립된 책을 만든 사람이 주자야. 거기에 이제 그 얘기에는 대학을 뭐라고 하냐면 고본대학, 원래 대학이야. 그 원래 대학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자가 대학이라는 책을 편집해갖고 따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해될 왕양면은 이 대학 부분부터 이제 그러니까 주자가 말한 그 편집한 대학이 아니라 원래 얘기에 있는 대학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원래 뜻이 뭐냐, 대학이. 근데 이걸 주자가 다르게 해석해요.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해석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주자학에서 이제 견물 취지를 강조하죠. 여기 대학이 있어요. 근데 주자는 이 견물 취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격은 즉 도달하다는 거예요. 도달하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물 속에 도달한. 이건 뭐냐? 사물 속에 보편적 니가 있기 때문에 니를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물의 지, 사물 속의 니에 도달하면 지, 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편적 니를 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 거야? 밖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객관적 유심론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사물의 이치를 알고 진정한 알을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자가 맨날 대나무 쳐다보는 게 그 이유야. 근데 이제 양명은 왕양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 격을 정으로 해석하고요. 물을 조금이라도 뜻이 있는 심중의 물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학교에 갔어.
근데 어떤 부모님이 촌지를 줬어요. 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단 말이야. 그럼 마음속은 이제 두 가지 갈등이 막 일어나죠. 받아야 된다. 내가 받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냐. 한쪽은 교사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교사가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그 뭔가 양심을 부여잡는 그런 마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이라고 해요. 물. 그래서 물을 바로 잡는 거야. 물을 이제 일으켜서 바로 잡고 뭐냐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에 도달할 수 있다? 원래 타고난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요때 양지라는 말은 어디로 많이 봤죠? 이거는 맹자에서 있죠. 예, 맹자 양지 주장이 있죠. 원래 타고난 그 양지 양능석 있죠? 타고난 마음에 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경문의 심 나의 그 부정을 바로잡고 치지 그런 걸 통해서 양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양지가 원래 있는데 그 살다 보면 때가 많이 끼었죠. 끼어가지고 이걸 뭐냐면 걷어내고 뭘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냐면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걷어내고 격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뭘 본다? 양지를 본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한국사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신민설하고 친민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원래 고본대학에서는 이제 이름만 있어요. 여기 친민설이라는 말이 있어. 친민설. 오늘 고본대학은 그래서 백성을 친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평등한 관계를 강조. 지배자와 그다음 피지배가 평등한 관계. 그래서 이런 걸 때 볼 때 이제 예전에 성리학에서는 신민설이라고 제 주장을 하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 백성을 어디서 본 백성을 새롭게 해서 교화의 주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교화시켜주는 거야. 상하관계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친민설은 평등한 관계야. 그래서 백성들의 도덕적 주체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들의 자율성을 인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삼인평등간에 기초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본대학에서는 신민설, 친민설 중에 어느 게 적혀 있을까요? 원래는 고본대학은 오리지널 대학에서는 친민설에 적혀 있어. 양명가 대로. 근데 주자가 보기에 이 고본대학에 있는 친민설이 좀 마음에 안 드는지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지 멋대로 신민설을 곤친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3인간은 되게 이제 주자학은 이기론, 그 다음에 양명학은 재능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분의 이론 차이가 있는데 자, 양명학이든 주자학이든 상황 간의 차별을 인정해. 차이를 인정해, 차이를. 차이도 있는데, 주자학과 양명의 차이 인정 방법이 달라. 주자학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갖고, 상위 신분에 있는 사람은 보편적 일을, 받고 태어나고, 하위 신분과 같이. 하지만, 기가, 청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네가 뭐죠? 잘 드러내는 거야. 근데, 종자가 영 아닌 얘들은 싹수가 노란 얘들은 일반 평민들은 니들 보편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지만 기가 탁하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못해. 그러면 위에 상위 신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열등한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화를 해주는 거죠. 교화에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일종의 상하관계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주자학에서의 이기로는 차별이야. 차이가 차별로 되는 거야. 상하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상하 인간관계를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에 반해 양명학은 재능론은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해요. 어떻게 차이를 설명하냐? 일단은 서로 간에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양명론에서 차이는 뭐냐면 이건 능력의 차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국어를 되게 잘하고 말빨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타고난 그릇이 각각 차이가 있고 그런 것 뿐이지 능력의 차이 뿐이지 결국 기본적으로 똑같이 뭐는 가지고 있다? 양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분업에 대한 차이인 거지 이게 상하 간의 차별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뭐는 3인 평등 간에 입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뭘 부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신분제 질서를 부정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인간의 재능에 의한 분을 인정하면서
삼인평등을 내세워서 주제학적 전분론, 그러니까 어떤 차별적 질서관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서 신분제가 붕괴되고 상하 질서가 이제 막 요동을 치는 사회에서는 상당히 먹혀드는 논리죠. 근데 이제 양명학이 이제 왕양명이 이제 뭐냐면 그 제자들에서 좌파, 우파로 이렇게 나눠져요. 좌파는 양지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학습을 경시하고 인욕을 천리라고 이제 주장하죠. 근데 이게 참고로 이제 양명학 단계, 왕양명 단계까지 아직 욕망을 좀 억누르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인욕을 천리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천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리고 이제 있고 우파는 지나친 행동주의 비판은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해. 좀 약간 주제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야. 그러면 일단은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우파가 나오겠어요? 좌파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좌파가 나오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보면 이렇게 이제 보수적이고 좀 드러내 있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톡톡 튀는 데가 나와. 네, 되게. 그러면 이제 이 좌파의 대표적인 학파가 뭐냐면 태주학파야. 이 태주학파는 강남 중심으로 발달된 학파인데 되게 이 태주학파들의 이제 출신들 보면 일반 사대부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인 출신들이 많아요. 신분적으로 좀 약간 아래에 있는 사람 많아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어떻게 계층 간의 신분 상승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양명학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만 제시했는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 그래서 주제학의 어떤 도덕적 효율성,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이 도덕의 허위성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태조학파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앞에 뭐 그 여러 사람들이 지켜주고 강자 중국사 보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타고니까 이타고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타고가 이제 특징이 동심설을 주장했다. 동심은 뭐냐면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동심이라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린이의 마음이죠.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양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양지를 계속 유지하면 내가 주색 강태를 부려도 강태를 부려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깽판을 쳐도 내가 마음이 동심이면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전에 유교 경전을 비판하면서 왜 유교 경전만 동심의 마음이 있냐? 모든 사물 속에 다 동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수호전이나 시경이도 동심의 마음이 있다. 오늘날 말하면 뭐 교과서에서만 진리가 있냐? 뭐 그냥 야동에도 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대부들, 신사계층들이 얘 좋아하겠어,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놓고 거기서 자살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탁을 이제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어. 허균. 예, 허균도 끝이 안 좋죠? 그래서 너무 시대를 앞서가 있으면 이렇게 다쳐요. 자, 하여튼, 그럼 이 사람의 도덕가는 뭐냐? 이 사람은 도덕이 없었다. 도덕 윤리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도덕 윤리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도덕을 찾아라.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도덕을 찾아라. 왜 성인군자들의 어떤 사소오경에서만 도덕을 찾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덕이라는 거는 어떤 윤리적 그 성리학적 도덕관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욕망을 가져나면서 그 안에서 절제하고 이제 통제하는 그런 형태의 도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타고의 동심설과의 그 도덕관 이렇게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태조학파의 특징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네, 이제 기초에 나왔으니까. 자,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저하게 도덕적 허위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계층 간의 신분 상승을 인정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동계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송계의 발달 주작은 주자의 이기 이원론에 성경리에 포방하면서 사상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양명한 이해 완전에서 이기 이론론을 바탕으로 심쟁리를 이제 내세우죠. 심은 인간의 주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와 우주의 주인한 사상 일관됐다. 요때 심의 본체는 뭘까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뭐죠? 양지죠. 양지. 그래서 양지라는 것은 모든 그 계층에서 온 것이 모든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학에부터 지행합의설과 치양지설 도출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행합의라는 건 뭐냐? 자, 여기에서 알과 행동을 같이 뭐냐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요때 지라는 건 뭐냐? 양지야. 양지. 양지라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아니죠. 선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양지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후천적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원래부터 깨끗한 그 양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을 뭐라고 한다? 지행합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오개념이 있는데 뭐 행동과 알을 같이 해라? 그거는 잘못된 그 해석이에요. 여기에서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또 하나가 치양지죠. 치양지 뭐냐? 여기는 이제 도달하다는 거죠. 어떻게 도달하죠? 양지에 도달해요. 원래 타고난 양지에 도달하도록 나의 마음을 어떻게 수양을 해야겠죠. 수양. 예. 그래갖고 있고 그 수양 방법으로서 성리하고 똑같아. 뭘 내세웠냐? 아까 말처럼 견물 치지를 내세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 치지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건물 치지가 틀리죠. 내 마음 속에 물, 그러니까 조금이나 양심을 바로 세워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양지에 도달해서 수양하는 방법. 그러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성리학하고 다른 거다. 성리학은 그 건물치를 밖에서 찾았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찾는 거죠? 내 마음속에 찾는 거야.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명을 창시한 왕수인 왕양명은 명종기 때 절강성에 출생한 후 가계 합격하여 관료생을 하였다. 그는 학자이며 시임이면서 무공이 뛰어난 군약가였고, 참고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당시 무종이라는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요. 그때 이제 무종 시대 때 그 한왕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무종의 숙부가. 그걸 진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왕양명이야.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나 당시 실력자인 한간의 유군의 무모한 정치에 반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주성 산악지대인 용자고 유배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수양을 하면서 양명학적 변신을 하게 돼요. 자, 왕수인은 청년 시절부터 열렬한 주제학의 신공자로서 성인의 경지는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는 이상주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방법으로 주자가 말하는 건물 치지설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되면서 육구연에 심하게 기울이게 되고 이걸 곧 심증이설, 그러니까 심 안에 뭐가 있다? 네 양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참고로 근데 그 보통 성리학에선 니와 이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니와 이는 이제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렇게 강조를 안 해. 니가 곧 뭐 양지고, 야 니와 이는 그냥 부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제학과 양명한 진리를 깨닫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제학은 오랜 기간의 연구와 수양을 위해서 깨달은 것을 얻는 견물치지라면 양명한 정신의 집중에 한순간 깨닫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떤 불교식 어떤 참선을 통해서 하하고 깨닫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양명한의 주제학이나 잘 보면 선종의 영향을 좀 받아. 참선 이런 거, 명상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성을 깨닫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뭐죠? 양지를 깨닫고 그다음 밖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니를 깨닫고 뭐 이런 것도 다 성종의 어떤 거 이제 뭔가 필이 비슷하죠. 자, 주제학은 태극과 무국의 이론을 근거를 두고 독서를 위해 이지적인 성인의 길을 탐구했지만 게다가 이제 주제학 같은 태극과 무국의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뭐냐면 양과 음의 태극의 어떤 것에 따라서 양과 음을 하고 그 양과 음에 따라서 보편이 니가 발생하고 이 니가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우주의 질서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명학은 태극이론으로부터 인간의 윤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는 개별적인 사람의 마음이며 절대선임, 이는 본래 절대선임으로 이는 본래의 모습이 절대선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방향 심증리학 학설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마음속에 있는 심의 작용, 양지를 충분히 활동화시켜야 하는데 이걸 치양지라고 하고 그 방법 아까 지금 뭘 강조했다고 했죠? 견물 치지를 강조했죠. 또 지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지다. 이때 지라는 건 뭐죠? 양지. 그래서 양지를 통해서 행동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행합의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왕양명이 도달한 새로운 사상은 종래 유교 사상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 학문이 아니고 올바른 학문은 자기 안에 니를, 그러니까 양지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래서 문헌주의, 책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 얻는, 밖을 통해서 니를 깨달는 것을 반대하고 기존의 권위에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특히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욕망을 없애는 그 절대 조건이며 욕망을 버리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양지적인 어떤 평등감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행동률을 제창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왕양명 단계에선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 주장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인정 안 했어 이 사람은요. 근데 이제 그 후대에 이제 그의 제자들에서 태주학파 들으면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욕망도 뭐다? 천리다. 욕망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욕망을 왜 인정 안 하냐? 다 위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양명학파는 크게 이제 왕양명 사후에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죠. 그래서 좌파는 이제 왕심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서민 사상가에 출연돼서 인욕도 천리다라고 주장하면서 형식화된 이런 주장의 도덕적 허위성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양명 좌파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개 이지, 이지는 이름이고 호가 뭐 타코고야, 이타고로지 하죠. 유명하고. 자, 하여튼 이타고에 의해서 후천적 지식이나 도덕 이전에 자아를 동심이라고 강조하고 이지는 양지만 있으면 주수의 강태를 부려도 성인군주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옥에 수감돼 자살을 하죠. 자, 하여튼 이지의 주장은 권위주의적인 사대부 의식에서 본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상이고 이를 심하게 학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양명학이 딱 나올 때는 일반 이제 지식인들이 양명학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좀 새로운 관점이네? 참신하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양명학이 이제 좌파 쪽에서는 태조학파 넘어가고 태조학파 이타오처럼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 양명학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양명학은 말 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너무 인간의 욕망을 대놓고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 도덕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맨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신승리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수양만 닦지 주제학적 어떤 보편적 니다는지 경세실용처럼 어떤 보편적인 어떤 탐구, 바깥에 대한 어떤 연구, 그래서 현실 문제 개혁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만 닦는 거야. 내 양지만 닦고 그걸 통해 성인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맨날 뭐냐면 정신승리만 한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단 양명학 우파 같은 경우에는 좌파의 지나친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반성 비판하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이제 명말 때 경세 시용 사상이 등장해요. 경세 치용학파라고 하죠. 예, 우리 시골따리만 신학하고 비슷한 그런 학파들도 뭘 비판했냐면 양명학의 이런 신학적인 어떤 마음만 강조하는 그것들 비판해. 그의 반발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의 어떤 이치를 깨달아서 어떤 현실 속에 뭔가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 경세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그 경세 시용 학파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양명학은 방대한 고전의 해석을 통해 박학을 존중하는 정통적 유학과 달리 많은 지식보다는 간단 명료한 정직함을 중요시 여기고 성인이 되는 길은 박학에 있는 게 많이 아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바로 내세운 것이 있음을 강조했다. 양명학 유교적 권위에 대해 서슴없이 비판하고 평등주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단과 욕망을 긍정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명말 때 등장했던 경생 시용사상을 볼게요. 경생 시용사상. 자, 경세 시용사상을 이제 보면 이 경세 시용사상이 이제 나중에 고중학과 연결돼요. 청나라 때. 그러면 이 명세 시용사상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유학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유학의 흐름은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주자학이나 양명학처럼 뭘 따지는 거, 도덕적인 것들 따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음의 수양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훈구학처럼 작구의 해석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 훈구학처럼. 그래서 훈구학처럼 작구의 해석만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거. 이건 이제 훈구학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죠? 예, 고중학과 연결되죠. 예, 훈구학은 고중학과 연결돼. 훈구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원시 유학의 경세적, 그 경세적은 뭐야? 세상이 이렇게 학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근문학과 연결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말 때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경세 시용사상으로 연결돼요. 예. 그래서 주작 양명하고 좀 도덕 윤리적인 것들만 따지는 거고 마음의 수양만. 그 다음에 홍과학이나 뭐 그 다음에 고중학 있죠. 예. 홍과학이나 그 다음에 고중학 같은 경우에는 뭘 따지는 거죠? 작구의 해석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잘못 썼네. 훈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경세적 성격을 따지는 학문은 근문학과, 경세시용학과죠. 예. 자, 그러면 주의할 것은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요 세 가지도 분류했다고 해서 뭐 경세적 성격을 따져서 도덕 윤리가 없고 뭐 고증적 성격이 없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 조금씩 주작에서도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많다는 뿐이고 서로 간에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경세 시용성은 어떤 측면이 있냐? 일단은 첫 번째 경세적 성격이 있어. 이 세상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제로 해결하려는 어떤 시각적 성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요것도 있어요. 홍보학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한당 유학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뭐냐면 고중적인 게 있어요. 실증적인 거. 이렇게. 자,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계속 어디까지 청나라 초까지 연결되거든요. 사상적 의미. 근데 이제 청나라도 오면 뭐가 일어나죠? 문자의 옥이 일어나죠. 문자의 옥. 그러면서 이제 문자의 옥이 일어나면서 거기 이제 그 사상하는 어떤 그 하위 사상 이런 것들 청나라 좀 무시하고 만주 좀 무시하는 그런 걸 내가 트집잡고 막 탄압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세적 성격을 점점 버리게 돼요. 이거 잘못 말했다면 어떻게?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정치 비판했다고 어떻게 잡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으니까 이제는 고중적 성격. 예, 예. 그래갖고 학문의 어떤 연구 방법 있죠. 이런 것만 발달시켜. 그러면서 뭐가 탄생된 거죠? 고중학이 탄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세시용학자들이 상당수가 또 고중학자하고 연결돼 있어요. 선구자고. 예. 근데 고중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 학문을 이제 등한시하죠.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실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먼저 그 현실 문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주장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잠깐 줄였던 무슨 이제 경세적 성격이 학문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주 공양학파야. 그래서 이제 이렇고 이런 것들 흐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경세시용이든 공양학파든 그 다음에 고중학파든 다 주요 학문 아니에요. 어떤 학파들이죠? 다 제하에 있는 학파들이야. 그 당시 주류는 뭐였다? 계속 성리학, 주자학이었어요.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야.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경세시용사상의 발달 내용을 보면 자, 양명학의 극단적 행동주의는 정통적 유교 이념에 대한 부정과 함께 사대부 지식계층으로부터 위험한 학문을 인식했다. 한편 서양학문의 전략, 이 서양학문 전략 부분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명말 사회경제의 발전 후 그 실용주의적 경세사상이 사상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자, 명대 사회를 유지해온 이답제의 붕괴와 과거제도, 교육제도에 의한 사상적 속박과 탈피, 호기심의 대상을 여겼던 서양의 자한국적 지식의 수용 등이 명말의 급변한 시대를 사상적으로 정리한 것이 경세 실용사상이다. 뭐하고 비슷하냐? 우리나라 신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명학은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세상의 변화를 마음을 통해서 정신 승리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세상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걸 뭐냐면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세상에 어떤 이로움을 주면서 자, 그 내용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실을 구하고 실질적인 걸 구하고 학문의 관심도 뭐 윤리니 뭐 철학이니 뭐 그런 것보다는 중농, 중송, 중상, 부민, 금융 그래서 실제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 보면 서강계, 고현모, 황조희, 왕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 고현모라든지 황조희라든지 왕부지 되게 유명하죠. 명말 청초의 3대 지식인형 되게 유명하고 고현무는 이제 뒤에 이제 고중학의 선구자라고 또 볼 수 있도록 연결돼 있고 황조희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중국의 누수라고 부를 만큼 혁신적인 사상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인데, 자, 이들은 학문적으로 이제 양명학과, 주자학과 다른 계보를 달리하면서, 그러니까 양명학과 주자가 뭘 강조했어요? 맨날 도덕 윤리만 강조했잖아요. 자, 근데 교육제도, 가거제도, 그리고 간제와 토지제도의 가감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래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다. 자, 먼저 항저우와 고현무는 당시에 유행했던 양명 신학의 반문헌주의, 행동주의, 주로 누굴 뜻하는가? 태조학파, 양명 좌파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비판하고 반대했다. 항저우와 고현무는 주자학의 건물지지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경서를 고증적으로 이제 읽어야 하며 고증학적인 역사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세 수용화 안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고증적인 것, 실증적인 방법과 또 두 번째는 경세에 대해서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사실 규명을 통해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항저우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명의대박론이었어요. 명의대박론. 자, 명의대박론 왜 썼냐면 항저우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명말 청조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나 말기부터 해서 청나 초기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청나가 쳐도니까 항청운동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강남 쪽에 있었던 남명 정권에 참여해갖고 직접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따가 이제 청나라에 이제 있을 때 왜 명나라가 멸망을 했는가, 그걸 연구를 했어. 그래서 명나라의 멸망은 한 왕조의 책임일 수 있지만 이거는 천하의 멸망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중국 민족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만주족에 넘어간 거잖아. 그럼 모든 사람이 자책입니다. 그래서 왕조의 멸망은 왕의 한제만 책임지지만 이렇게 이제 오랑캐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거는 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한탄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대박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명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 다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누굴 까냐? 주원장을 까. 주원장이 재상제도 폐지했고 그 다음에 수도를 국경 옮겨가지고 난리 났다. 제도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항저우가 중국에 뭐라고 불렸냐면 율소라고 부른 만큼 그 당시 상당히 혁신적인 사상을 많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천자 교체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천자가 무능하면 그냥 천하야 된다. 주장을. 누구하고 비슷하면 정약용 사상하고 비슷해. 탕론에 있는. 그래서 천자 교체론, 추대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아마 제 생각에 정약용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정약용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좀 여기에도 또 이 사람이 한계가 있죠. 이 사람도 계몽주의자 비슷하게 약간 이제 여론의 주제자들 지식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주체로 본 게 아니라 이거 천자 교체나 추대의 주체를 지식으로 봤다. 여기 좀 약간 한계는 있어요. 자, 그 다음 고현무 일지록인데 일지록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특히 고현무 같은 사람은 청대 고중학 선구자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자, 역사학에서 뚜렷한 명제가 없으나 정통의 역사 방법을 계승해갖고 이제 기사본말체들이 이제 했다. 기사본말체 예전에 나왔죠. 이거 뭘 중심으로 한 거죠? 사건을 중심으로 한 거. 사건. 그래갖고 최초의 기사본말체가 그다음 자치통감을 이제 기사본말체 엮은 원추의 통감 기사본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역사를 편찬을 했다. 그 다음에 명나라도 뭐가 있냐면 실록이 있어요. 우리만 실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명실록 있고 청실록 있어요. 실록은 무슨 체죠? 편년체야. 이거는 뒤에 25사라는 게 뭐냐면 25사는 되게 앞에 있는 왕조가 멸망하면 뒤에 왕조가 정리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라 그 왕이 죽으면 이제 실록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왕의 업적을 그 당대에서 정리한 거야. 좀 다른 거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당시 지방의 사적을 적은 지방지가 편찬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명마의 실용주의 학문은 농사와 자연과학 방면에 특히 큰 업적을 남겼는데 이 시리즈에 쓴 이제 뭐냐면 본초 강목이 있어요.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예. 본초강목은 어떤 책이냐? 본초라는 것은 약초라는 뜻이에요. 약체를 강목, 나눴다는 거야. 분류로 나눴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약초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분류별로 나눴다. 이게 뭐냐면 본초강목이야. 본초강목. 그래서 이제 이건 약학과 식물학에 대한 백과사전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원이의 무비지라는 것은 병하고 뛰어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 지식이 전하면서 그 영향으로 농학의 백과전서. 이 백과전서는 이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죠. 근대성의 어떤 징표를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교과서 상당히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서강계에 뭐다? 그 농정정서가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서강계는 누구하고 또 연결되냐면 마테오 니치와 연결돼요. 마테오 니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법 제작을 할 때 같이 도와줬던 인물 중에 서강계였어. 이지조하고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서양 역법을 이제 받아들여 중국 역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숭정 역서를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농곡의 이동과 실제로 그림으로 설명한 천공괴물이 있어요. 예, 송원석의 천공괴물인데 이 송원석의 천공괴물도 꼭 외워두셔야겠죠. 예, 천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연물이야. 원래 순수한 자연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공해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거야. 직기 같은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직기가 나와 있고 직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포의 구조를 이제 설명한 하포죠. 조사적인 신기복. 이런 과학기술이 독창적이다. 그러나 명말 중국인의 서양문의 태도는 극히 일부적인 성각자를 제하고는 정통적인 중화사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연구하려는 태도는 아니었다. 호기심에 불과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고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문학을 보자. 문학은 이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당시 일반적인 당대 학문의 그 당대 대표적인 장르가 뭐였냐? 그래서 당나는 뭘로 유명했죠? 시로 유명하죠. 시. 이때 시는 자유시가 아니랬죠. 사륜 변전체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주로 누가 했다? 귀족들. 네. 그 송나라 때 사가 유행했어. 사. 물론 이제 작극도 있고 뭐 소설책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사가 대표적 장르야. 사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유행가라고 보시면 돼요. 유행가. 우리가 이제 유행가 흥얼거릴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이. 그만큼 뭐냐면 접근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뭐다?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문화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나라는 뭐가 있냐면 시곡이 있어. 시곡은 뭐죠? 작곡, 원곡이라고 하는데 원래 송나라 때도 유행했는데 원나라 때 더 유행했어. 왜 유행했냐? 원나라 얘네는 몽고족이죠. 북방민족. 얘네들 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걸 원해. 액션. 그러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과거 시험을 잘 안 봤어요. 지식인데요. 어차피 가봤자 지방 수련관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시국 작품들을 많이 썼어. 이 사람들이. 그다음 명나라 때 대표적인 게 국어 소설책. 그러니까 명정시대 때 대표적인 건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갖고 이제 이 소설도 서민 문화에 바탕을 둔 거죠. 특히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서민 생활의 향상과 의식 수준의 성장은 자연히 서민의 흥미와 유의를 자극하면서 항상적이며 태폐적인 통속 소송을 발달하게 됐고 이때 이제 구어체가 아니라 백화문체로 이제 발달돼요. 백화문. 그래갖고 이제 알기 쉽게 소설 썼다. 예. 그래서 이제 통속 문학이 발달됐고 이런 것들은 양명학의 어떤 좌파의 영향이 크다. 예. 그래서 이제 학문에서 계급과 남녀의 구별을 철저히 무시한 이지는 문학이야말로 속세에 물들지 않는 동심의 원래 자유로운 반려다. 따라서 국어책 문장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심성과 욕망을 포괄하는 소설이 본래 천하 최고의 문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옛 시문의 모방을 일삼는 걸 거짓된 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양명학자들 상당히 뭐냐면 통속소설을 당연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통속시설 보면 뭐 정등희 씨나 이거 문학 작품에 이제 보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중국의 4대 소설책 있죠? 삼국지 연의, 뭐 수호전, 그 다음에 뭐 금병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수호전, 삼국지 연의, 금병매, 서유기.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때 거의 만들어졌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걸
삼국지연이 뭐 수호조 이거 나간중이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걸 이제 원나라대로 돼 있고 어떤 책은 명나라대로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간중이 살았던 시대가 원말 명초 때 이상이. 근데 대개 명나라 때 이제 뭐냐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병면 또 유명하죠. 그 당시 뭐였다? 야동이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4대 명대 4대 기서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원데이에서 이제 시국도 이제 유명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시국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시국 작품도 있는데 비파기, 형차기 이런 것들, 몽당정, 항옥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고도 이제 뒤에 있겠지만 청나라 때도 소설이 유행했죠. 청나라 때 소설로서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홍루몽이라는 책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주족인 조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조조이 나중에 이제 원래 잘 살았다 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갈 때 그 젊었을 때 모습을 쓴 책이야. 소설로. 근데 여기 단순히 소설 문학작품만 아니라 그 문학작품 안에 그 당시 어떤 사회상이라든지 경제상이 반영돼 있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모태똥이 상당히 이 책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경제사 연구할 때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해요. 홍학이라고 또 연구하죠. 그래서 홍릉홍이라는 책이 있어요. 청나라 때 소설책이에요. 자, 그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여긴, 잠깐만, 여기 안 나와있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이제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여기가, 아이고,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유림외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유림외사는 뭘 비판했냐면, 이게 아마 청나라 때 거야. 명청시대 때 같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의 문제점. 그래서 활구문 중심의 과거 시험의 문제점을 비판한 책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유림외사. 이것도 상당히 되게 유명한 책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 책이네. 청나라 때 유림외사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죠. 자, 미술과 공예는 그냥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자, 서양문의 전례를 볼게요. 자, 원래 명대는 이제 세국 정치를 했고 해국 정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중기 때부터 조금씩 약간 이완돼 갖고 해외 각지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물자가 들어오죠. 뭐 조공무역이든 밀무역이든 그러면서 또 복권이나 간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동남아시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학위에 또 기반도 되고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 자 명말은 명말 때 유럽 세력이 아시아에 시작한 시대였다. 아시아에 진출해 선두주자가 됐던 포르투갈인으로서 그들은 이제 중국에 온 것은 1517년이었다.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거주지 정하고 원래 마카오가 명나라 때부터 거주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돈 주고 잠깐 거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주를 한 거야. 그때마다 관리나 한간자에 뇌물을 주면서 그게 이제 청나라 때도 계속 갔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요. 이거는 자 하여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국제 모욕을 했다. 자 유럽 상인들은 중국의 견직물, 도자기, 차 등을 가져갔고 그때 대장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은분이 화폐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 한편 유럽의 무역선에는 카톨릭의 선교사와 함께 따라왔다. 특히 제수이트 교단, 야소회라고 하죠. 이거 뭘까? 예수교단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앞장서 동방에 진출했는데 제수의 교단, 예수의 교단은 종교개혁을 상실한 구교의 교세를 신천지인 아시아에게 만회해보려고 선교사를 파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때 이제 예수회가 이제 원래 카톨릭 쪽이잖아요. 카톨릭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지역이 신교한테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를 확장할 목적으로 그 당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견을 했어. 자, 이들 선교사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최신의 학문과 기술을 익힌 인류 전문가이기도 하고 예수의 선교사들 상당히 똑똑해요. 예. 그래서 조직은 상당히 군대식인데 근데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대 엘리트급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기독교와 함께 최신학문과 기술을 전해줬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 중에 이제 동아시아 최초로 이제 온 사람은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1549년에 일본에 도착한 후에 1552년에 중국에 대한 포교를 위해 마카오를 향했고 같은 해 강동의 상천도에 이제 병에 죽었다. 그래서 그 유진을 이어받아 다수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오기도 했던 마테오 니치죠. 그래서 이제 이마두라고 하죠. 이마보 해갖고 있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그는 마카오를 상륙하여 중국에 대한 포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 알아요.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등을 이제 있고 세계 지도도 만들고 이 세계 지도가 그 유명한 뭐야 곤용만국전도죠. 예. 예전에 우리 그 한국사와 관련돼 갖고 나왔잖아요. 곤용만국전도. 그다음 지구의 혼천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역법도 만들었어요. 역법도.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역법이 나중에 아담 세례에서 다시 뭐냐면 좀 개설이 돼가지고 그 시연력이 아시죠? 시연력. 예. 시연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하여튼 요거 이제 뒤에 청나라 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는 신종 만역 29년에 북경에 와서 신종을 만나고 기독교의 고리와 유럽의 정치 정세에 대해서 상조했고 그가 바친 자명종은 신종의 마음을 끌기도 했다. 그리고 북경성 내에 이제 선주동을 세우고 교사를 확정했으며 북교에 사망할 때까지 포교를 계속했다. 자,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 왔을 때는 무슨 길로 왔을까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바닷길로 왔죠. 바닷길.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09년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예. 근데 돌아가지 못했죠. 그냥 중국에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 리치를 이어가지고 아담 셰이 하나가는데 그의 이제 신자 가운데 황제와 후비 등 항실 관계자와 사대부 고관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정전서의 저자이고 예부상서에 영향한 서강계,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유럽의 역법과 수학책을 한역한 태복시 소경 이지조, 그 다음에 명조 멸망 후에 반청운동을 지휘했던 구시진, 정계초, 정기종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또 명조 멸망에 뒤어서 강남에 망명정권 세웠던 영명왕의 일종과 그 측근의 신자가 많았고 이들 신자는 로마 교황에게 원조를 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자, 마테오 니치가 중국어 편찬한 책들 중에 천주시가 되게 유명하죠. 이 천주시는 뭐냐면 천주의 진짜 뜻을 아는 거야.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포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 믿어다 하면 믿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중국 애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격의불교 형식으로 받아들였잖아. 뭘 통해서? 노자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전에 이제 고대 유학 그 한당 유학 중에 상제라는 사람이 있어. 상제. 그 한당 유학뿐만 아니라 저기 그 상고 시대 때 상제는 일종의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인격신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 상제를 뭐라고 해석하죠? 천리로 해석하죠. 한대 이치로 해석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인격화, 탈인격화가 돼버립니다. 하나의 보편적 원칙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천주시는 그 상제 너희도 알고 있는 성리학에도 많은 천리는 잘못된 거다. 그건 너네 고대 유학에서 얘기하는 상제가 제대로 된 거다. 상제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네들 하나님을 그냥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예전에 있었던 상제가 꼭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천리를 뭘로 해석하는 거죠? 다시 상제는 꼭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완전 중국식 어떤 해석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 불교를 해석하는 그런 이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이단인데 그 당시에 그게 먹혀 들어갔어. 먹혀 들어갔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유크리테 기하가 소개한 기하 원본 세계 지도가 이제 아까 곤용만국전도 이게 10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특히 유명하다. 중국인은 이를 통해 이제까지 중국에 없던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때부터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
깨졌다는 거. 공영만국전도가 상당히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래서 공영만국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 공영만국전도는 지구를 어떻게 묘사하죠? 예전에 중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 천원지방이라고 생각했어. 자, 땅은 둥글고 하늘은 뭐죠? 네모나다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끝으로 가면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천원지방이거나 아니면 이제 인도의 불교적 어떤 세계가 뭐야? 이 세계가 제일 있고 제일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 뭐냐면 수미산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수미산이 있고 거기 위에 이제 도솔촌이 있는 거야. 그 위에 극락세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사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계는 뭐다? 부영이다 지구. 그리고 완전히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중국도 이제 컸지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근데 다른 데선 예전에 만든 세계 지도는 중국이 너무 커요. 세계 절반을 차지해. 근데 이제 중국이 많이 축소돼 있죠. 중심으로도 이거 다른 나라도 이제 실측을 해갖고 했어요. 메카튼인가 측정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게 지도가 있으면 거기에 여기 보면 막 설명이 있어요. 설명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우주관, 세계관 이런 걸 설명을 쭉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일단 중앙에 중국을 넣어서 중국 중심의 어떤 중국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거기에다 쭉 설명한 거야. 자,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뭘로? 지동설이 아니라 청동설이야. 청동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뭐냐면 누구한테 그걸 임명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교황한테 임명을 한 거야. 그래서 교황이 이 세계를 뭐 주재한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다 여기에 막 자기가 카톨릭 교리나 이런 것도 쫙 설명해놨어.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무슨 거예요? 포교수단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그 보면 이제 학교 가면 학원에서 맨날 부채 나눠주잖아. 그 후진 나눠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적혀있어? 화면에. 여러 가지 학원 선정물 이렇게 있죠.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포교수단으로서 뭘 이용했냐면, 지도 제작이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역법, 대포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영만국 정도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또 하고 예전에도 해놨으니까, 그거 좀, 동영상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대포, 역법, 지도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기술 분야다. 서강계는 마테오네치부터 유럽의 하기의 우수성을 듣고 대포의 주조를 황제의 건의에 숭정 연간에 아담스에게 명하여 대포를 주조했는데 원래 대포는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이 만들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때 정도는 17세기 이후에 30년 전쟁 이후부터는 유럽의 학포술이 중국을 능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학파들이 들어왔죠. 홍위포, 블랑키포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이제 테르 누드와치가 홍위포 파편을 먹고 죽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여진족들이 어떻게 하든 이 홍위포를 얻으려고 했는데 때만치 그 당시 영원선이라는 그 성이 있어요. 영원성에 있는데 영원선이 가도의 모무영이라는 사람 있죠. 그 모무영이 이제 영원성에 있는 그 원숭아한테 죽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그 부하들이 어디로 가요? 모무영 부하들이 청나라 내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뭘 가져왔냐면 홍위포를 가져와. 그리고 해군도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청태종이 대보에게 홍의대장군이라는 책을 간직을 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침입할 때 상당히 이용을 해놨죠. 홍의대장군하고 뭐 그 당시 홍의포하고 그 해군 있죠. 원나라 그 한국한 수군도 있고 이제 공격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강화도 가도 이제 소용없는 거야 이제. 왜? 누가 이렇게 청나라 수군이 있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자, 하여튼 새로운 천문학과의 역학과 산학도 또한 중국의 역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원래 중국의 정확한 역을 만들 상당한 여지를 보였다. 선교사가 정한 역학이 중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것보다 훌륭함을 실증되니까 선교사들이 이 분야에 중용되는데 가장 이름이 알려진 게 아담스이다. 그래서 그는 천문수리, 기계, 포술 같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그 새로운 생산 기술 채용에만 있지 근본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 뭐냐면 깨우치려고 하지 않았어. 예. 그거조차 이제 청나라 때 들어와서 뭐 전례 문제 터지면서 얘네들이 또 다 쫓겨나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뒤처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를 보죠. 청. 자, 청도 이제 약간 이제 그 동계 중심으로 볼게요. 이게 한의중에 있긴 있는데 설명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청나라도 이제 동계 위주로 이제 보고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한의중으로 넘어갈게요. 자, 약간 사상사는 좀 한의중으로 보고요. 왜냐면 이게 좀 얘기하다 보면 고중학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요거 그 동계 부분 내용 중에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중국사에서 청조의 위치 보면 일단 이거 그냥 보세요. 이거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의미 있으라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청조가 마지막 왕조다. 그래서 청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오스마트루크나 뭐 우르제국 다 마지막 왕조인데 공통적으로 이민족이 지배를 받았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청을 상당히 높게 보죠. 왜냐하면 지금의 그 중화민족을 이제 보면 근데 지금 중화민족은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요. 중국이. 중화민족은 뭐죠? 여기 한족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죠? 다민족 국가론의 입각에서 한족 외에도 여러 소수민족까지 다 합쳐서 중화민족을 얘네들 지금 해요. 네. 근데 그 오늘날 그런 한족, 그러니까 중화민족을 형성하고 오늘날 영토, 중국의 영토를 형성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청나라죠. 그래서 청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영역은 거의 청의 영토와 일치해요. 물론 이제 오늘날 몽골 지역이나 외몽골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 뭐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빠져나갔지만 거의 이제 일치하죠. 자, 그러면 이제 후금의 건국과 이제 누르와치를 볼게요. 자, 이 후금을 세웠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진족이죠. 예전에 지금 그때는 만주족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명나라 때까지는 여진족이라 했는데 얘네들이 근데 이제 여진족은 여진족 하는 건 누가 부른 거야? 중국 애들 부른 거지 이거는. 근데 중국인 만주족 스스로 이제 불렸던 명칭이 만주족이야. 그러니까 여진족이는 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말갈이나 음노나 숙신, 여진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애들 갖다 붙인 건데 만주라는 친구는 자기가 붙인 거예요. 예. 만주의 뭐 연원까지 뭐 알 필요 시험문에 안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수보살이라는 게 문수보살 만주족 문수보살을 되게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수란 말이 와전되고 만주가 됐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은 그중에 건주 자익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이만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추장이거든요. 건주 자유에 이만주의 칭호가 따라서 만주족이라는 칭호가 됐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 만주족은 중국 애들이 부른 게 아니라 만주족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부를 때 만주가 부른 거예요. 자, 후금의 건국자였던 누르와치는 만주의 건주자이.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시 명나라의 이제 만주 지배 방식을 좀 얘기해야 돼요.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되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지배를 하죠. 되게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많이 살아요? 그게. 한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지배를 하게. 그래서 이제, 뭐 총관이나 이런 사람들 파견해갖고, 거기 직접 지배, 위소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동 북쪽 지역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흑룡강성이나 길림성 일대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뭐냐면, 누룩한 도사를 설치해요. 이걸 설치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여진족들을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그래갖고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 이렇게 살고 좀 약간 하나 되고 좀 발달된 여진들은 뭐야? 건주 여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건주 여진을 이제 또 자위, 자위, 우익 이렇게 나눠요. 예. 건주 자위, 그다음에 건주 우익,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식 구분법이고요. 중국의 이제 행정 제도에 따라 나눈 거고 실제로 건주해서 야인이든 간에 실제 여러 부족들 섞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진족이 우리처럼 한 곳에 딱 정착된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 서로 섞여 살고 뭐 이동하고 그래요. 몽골족과 통혼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타리족, 알타리족도 유명한
그래서 오랑캐라고 하는 말 있죠? 원래 울랑카이라는 민족에서 나온 거야. 울랑카이. 올적하, 올락함.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 하여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일종의 기미 정책처럼 애들 간직을 줘. 명나라 간직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여진족을 치려고 사군 육진 개척하잖아요. 근데 명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 여진족이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명나라 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공격하는 건 누굴 공격하는 거야? 명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명나라 눈치 보면서 했던 거, 받던 것이 다 그런 이유인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당시 명나라는 요 만주족들이 단합하는 걸 금지시키려고 했어. 왜? 예전에 송나라 때 막 당했거든, 금나라한테. 얘네들이 부족 단위로 사니까 지금 자기들한테 순종하고 사는 거지, 합치면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아까 이의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뭘 나눠준다고 했죠? 가막 있죠, 가막. 가막은 일본만 준 게 아니에요. 허가 무가 이게 뭐냐면 명나라와 공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나무로 돼 있고 글이 적혀 있고 허가 내용 있고 이걸 딱 반을 잘라갖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한쪽이 딱 해갖고 나눠가죠. 그래서 만나면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붙이면 아귀가 맞으면 이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 가막을 나눠주면서 서로 견제시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해? 누르하치가 등장. 이 누르하치가 이제 건주 여진의 이제 한 부족장의 아들인데 그 누르하치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명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명나라가 이제 어떤 부족을 칠 때 오인사격에서 죽게 돼요. 이게 칠 때 한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누르하치가 그 부족장 지휘를 계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 좀 비난했나 봐. 이 사람이 자기 오발로 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부족보다 더 많은 뭘 주냐? 가밥을 줘요. 가mam을. 네, 가mam을. 그러니까 무역 허가증을 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 애들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근데 이것은 꼭 뭐의 의미죠? 경제력의 상승의 의미야. 이거 누르하치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또 상인이야,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갖고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명나라 그 무역의 허가증을 가지고 감압을 가지고 무역을 해갖고 불을 쌓아요. 그럼 불을 쌓으면 주변에 또 민족들이 어떻게 다른 부족들이 또 오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야. 근데 그걸 키워나갈 때 그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때마침 뭐가 터진 거야?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통제 못하고 더 커지고 결국엔 견주일을 다 장악하고 해석까지 야인까지 하면서 만주일을 다 장악하면서 누굴 공격한 거죠? 그 당시 명을 공격한 거야.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